65세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생사가 걸린 그 검사 결과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가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종이를 못 본 척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안부도 한 줌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닌 낯선 타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들과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어머니의 재산을 분배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 절차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을 챙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출은 마치 폭탄처럼 집안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식들은 다급하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그녀로 하여금 가장 잔혹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려던 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자식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담한 이익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얼룩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째서 피를 나눈 가족의 정보다 이익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평생 중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평생을 규율 속에 살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매일매일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10여 년간 책을 정리하다 보니 꼼꼼하게 분류하는 습관이 몸에 찼습니다. 어떤 책은 어느 선반에 꽂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식이 섞여 있는지 사실 저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햇살은 눈부시게 좋았고 거리의 벚나무는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뜯어진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두툼한 종이의 가장자리는 제가 하도 만지작거려서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악성 종양고도 의심, 조속한 재검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꽤 애둘러 표현했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식탁 한가운데에 그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입구는 열려 있었고 하얀 종이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TV가 켜져 있었고 아들 김지우는 소파에 파묻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미경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프라이팬에서 피어오르는 기름 냄새와 TV 소음이 뒤섞여 집안은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최미경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짧게 응하고 대답하고 신발을 벗고 주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내가 좀 거들어 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른 앉아서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손님을 대하듯 능숙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아들 지우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손에 든 그 봉투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옷을 벗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바로 눈앞 정중앙에 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기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밥이 다 되자 최미경이 상을 차리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신선한 갈비가 있어서 좀 샀어요. 어머님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핸드폰 그만하고 밥 먹어. 지우는 핸드폰을 치우고 식탁으로 와 앉았습니다. 봉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쪽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최미경이 고기 한 점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찬바람 쐬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씹는 소리, 그리고 TV 드라마 속 고부 갈등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히스테릭하게 우는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식탁에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모든 대화는 마치 미리 리허설을 마친 연극 대사처럼 건조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좀 세게 틀었더니 물이 그릇에 부딪혀 초짜 소리를 냈습니다. 제 마음도 텅 빈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그릇만 씻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이 그릇을 치우고 찻잔을 놓고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검사 결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하나의 눈빛도,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묻는 순간 직면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들은 알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마치 그 봉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은 뒤 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다시 그 진단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악성이라는 푸른 글자가 칼날처럼 눈을 찔러 눈시울이 뻑뻑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3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누런 봉투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다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방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소리를 압니다. 가볍고도 급한,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한 발걸음. 주무시나 봐. 설거지하고 바로 들어가시던데. 지훈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불 꺼진 거 보니 주무시는 것 같네.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서서히 빨라졌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당신, 그 봉투 대체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지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어? 그 종이 색깔이나 양식만 봐도 딱 대학병원 건데. 검사에서 병 나왔으니까 넋이 나가서 말도 못하는 거겠지. 미경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집은 미경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금 유언장은 안 써두셨지? 제 손가락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손가락 살을 파고들어 둔탁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안 썼어. 지훈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무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두면 안 돼. 지은이 말하는 거야? 걔 요즘 연락도 뜸하잖아. 뜸하다고 안 올 것 같아? 어머님 진짜 편찮으시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목 챙기려 들걸. 그럴 수도 있겠네.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어서 당장 오기 힘들 테니까 우리가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해.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데 등골이 얼음장을 댄 듯 서늘했습니다. 그 집 말이야. 어머님이 벌써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생각이 있으셨으면 벌써 말씀하셨겠지. 미경이 짧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이 아파트 한 채밖에 더 있어?
줄게 뭐 있다고 딴 사람한테 주겠어. 이 아파트 한 채밖에 더 있어. 그 말이 못 하나가 되어 제 머릿속에 쾅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초록색 천에 쌓인 작은 철제 상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2개의 권리증, 그리고 열쇠 하나.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몰래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시 남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집 2채, 친구 도움받아서 당신 명의로 다 돌려놨어. 당신이 가지고 있어.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사람 마음이란 게 종이 한 장 보면 뒤집히는 거야. 그때는 남편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타박했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뜻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을 때리는 물방울처럼 똑딱거렸습니다. 지훈의 방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발소리, 그리고 베란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지은의 날카롭고 피곤한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는데 검사 결과 가지고 왔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무슨 검사? 지은이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학병원 서류 봉투야. 내용은 안 받고 엄마도 말 안 하는데 내 생각엔 안 좋아 보여.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무슨 병인데? 암인 것 같아. 얼핏 스쳐봤는데 악성 어쩌고 쓰여 있었어.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가서 뭐해? 나도 여기 일 때문에 정신없어. 지훈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암이면 그 문제 빨리 정리해야 해. 집 문제 말하는 거지. 지금 오빠네가 엄마랑 같이 살잖아. 너네끼리 벌써 입 맞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 오빠가 더 잘 알잖아.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는 시집 갔다고 한 푼도 안 줬잖아. 아빠가 남긴 예금 통장. 우리 손도 안 댔어.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습니다. 이번엔 미리 말해두는데 엄마 진짜 잘못되면 이 집은 무조건 반반이야. 나도 엄마 딸이야. 남 아니라고. 알았어.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 일단 확진 나오면 다시 얘기해. 엄마랑 단둘이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사적으로 뭐 써주는 거 없게 잘 감시해. 엄마가 그럴 리가 있냐. 엄마 생각은 몰라도 오빠 생각은 내가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다 못해 의자 등받이마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 손으로 키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내릴 듯 지쳐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배낭 하나를 꺼내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초록색 천으로 싼 철제 상자 속 내용물을 꺼내 가방 가장 밑바닥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벽시계만이 느릿하게 시간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양말을 신으며 창밖으로 새벽 배달 오토바이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낭은 크지 않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번에 집을 나서는 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도 홧김에 하는 시위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마, 찾지 마라. 그 순간 그들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나눠? 딴 데로 못 빼돌리게 해. 나도 딸이야. 남 아니라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찢어 나눠 가져야 할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 때 며느리 방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1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끼얹는 듯 시원했습니다. 차가 없으니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기침하는 노인 한 분과 눈을 감고 조는 청소부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조금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었지만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시 구석에 자리 잡은 그 회색 아파트 단지. 그곳에 제 수십 년 인생이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집의 가구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날이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최미경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타일 바닥을 짝짝 울렸습니다. 식탁을 훑어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지만 주전자는 차갑고 냄비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일어나셨어? 지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안 일어나신 게 아니라 안 계셔. 지훈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갈한 글씨체, 바람 좀 쐬고 오마, 찾지 마라. 어디 가신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습니다. 카톡도 안 보시고 전화도 꺼져 있어. 지훈은 핸드폰을 노려보았습니다. 연락 두절이야. 설마 진짜 병원 가신 거 아니야? 미경이 말하며 서재로 걸어가 눈으로 빠르게 장식장을 훑었습니다. 어머님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못 봤어? 못 봤어. 나 어제 일찍 잤잖아. 등산화도 없고 외투랑 배낭, 신분증 다 챙겨 가신 것 같아. 지훈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나가셨네. 미경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혹시 뭐 정리하러 가신 거 아닐까? 지훈은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쉴 새 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엄마의 프로필 상단에는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모티콘을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혼자서 신변 정리 다 하시려는 거 아닐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이라든가.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주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봐. 건강검진 결과 가져오셨을 때 분명 악성이었잖아. 밤새 한마디도 안 하셨어. 이상하지 않아? 평소에 패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시던 분이 갑자기 잠적하고 핸드폰도 끄고 지금 변호사 만나서 공증이라도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수로 뒤집어? 그 말이 불을 지핀 듯 지훈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해. 몇 초 후 동생 지은과 연결되었습니다. 잠이 덜 깬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아침부터 왜 그래? 엄마 없어졌다. 뭐라고? 집에 안 계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카톡도 안 봐. 딱 한 줄 남겼어. 바람 쐬고 온다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서랍 뒤져봤어? 유언장이나 문서, 부동산 서류 같은 거 썼는지 봤냐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말인지 오빠가 제일 잘 알잖아. 지은의 목소리는 작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난 오빠가 혼자 엄마 모시는 건 안 무서워도 혼자 남아서 집 차지하는 건 무서워. 말 조심해. 아빠 돌아가실 때 누가 너 출가회인이라고 안 줬냐?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엄마 아파트 반은 내 거야. 엄마가 준다고 했어. 안 하셨지. 네가 듣기 싫어서 피한 거지. 오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 손에 엄마 사인 들어간 종이
쥐어져 있는 꼴 못 봐. 지훈이 욕설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날 그딴 식으로 의심하지 마. 그럼 지금 당장 엄마 방 들어가서 뭐 남겼는지 샅샅이 뒤져봐. 그 시각 저는 강릉역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차역 광장에 발을 딛는 순간 비로소 제가 진짜 혼자 떠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전신주 뒤로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멀어지는 KTX 기차 소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행처럼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인도에 섰습니다. 배낭 속에는 신분증, 의료보험증, 카드 몇 장,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초록색 천에 쌓인 철제 상자 내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진 가장 값비싼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귀청을 찢는 듯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반응하기도 전에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눈앞에 보도블록이 순식간에 확대되었습니다. 캐리어 바퀴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하셔야지. 저를 옆으로 부축해 세운 사람은 형광, 노란색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였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염색 머리의 얼굴은 동글동글했고 웃을 때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팔이 좀 욱신거렸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쿵 하고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강명숙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왔는데 단체 관광 왔다가 잠깐 빠졌어요. 그쪽도 여행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여행이에요. 민박집 예약해둬서. 혼자서요. 대단하시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겁나던데.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어 웃음이 좀 어색했지만 마음은 정말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넉살 좋게 저를 역 근처 벤치에 앉히고 물 한 병을 따서 건넸습니다. 일단 마셔요. 놀라서 목마를 거야. 진심 어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을 나선 순간부터 누구도 제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지는 않은지, 걷는 게 위태롭지는 않은지, 제 아들, 며느리, 딸은 저를 곧 고장날 자산으로만 보았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명숙 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바람 쐬러 온 거예요? 아니면 도망 나온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답이 없자 다시 웃었습니다. 알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아들놈들 때문에 홧김에 태종대 가서 뛰어내릴 뻔했거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숨 좀 쉬러 왔어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이 나이 되면 나를 위해 사는 법도 배워야 해. 매일 남 눈치만 보고 살 순 없잖아요. 그날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가 추천하는 맛집에서 순두부를 먹었고 혹시 모른다며 등산용 지팡이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거절했지만 결국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민박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김지훈, 김지은, 최미경의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들. 아무도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고 해질녘 강릉거리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가출 첫날은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드디어 제 자신에게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훈이 핸드폰을 탁자에 콱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도 안 돼. 벌써 10시간째야. 무서워하지 마. 미경의 목소리도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래 장 보러 가실 때도 꼬박꼬박 톡 보내시던 분이잖아. 이번엔 한마디도 없어. 보이스톡을 10통이나 걸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시어머니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병 때문에 그러신 거면 갑자기 이렇게 떠나신 게 벌써 마음 정하신 거 아닐까? 무슨 뜻이야? 여자들은 신변 정리 확실히 하고 싶으면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 특히 어머님처럼 평소에 조용하고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은 더 무서워. 지우는 탁자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문서랑 통장, 이런 거 다 챙겨서 나가셨다는 거야? 나중에 돌아와서 통보하시게.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미경이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노려보다가 지훈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동작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각 잡혀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 연필꽂이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만이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혹시 쪽지라도 남기셨나 해서 보는 거야. 지훈이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이미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밑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낡은 스카프, 겨울옷, 손으로 쓴 가계부, 유통기한 지난 감기약,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것이어야 할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뭐야? 미경이 분홍색 천으로 된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박순자 씨가 수십 년간 적어온 독서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미경이 신경질적으로 공책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 앞에 서서 한 칸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휴지, 안약, 파스 같은 잡동사니, 두 번째 칸에는 인감도장과 만년필, 병원 진료카드. 지훈의 손가락이 인감도장 케이스 위에서 2초간 멈췄다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칸, 낡은 A사 파일철이 있었습니다. 은행 입출금 명세서, 그리고 그가 한눈에 알아본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뿐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이 집 한 채뿐이면 이렇게 꽁꽁 숨겨둘 리가 없는데. 미경이 옷장 윗칸을 뒤지다가 낡은 모자 상자를 엎었습니다. 누런 영수증들과 기념주와 몇 개, 그리고 벨벳 천으로 감싼 작은 수첩이 쏟아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는 주방 서랍 두 번째 칸. 애들한테 말하지 말 것. 미경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열쇠? 무슨 열쇠? 그녀가 주방으로 달려가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과연 작은 은색 열쇠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 초록색 천.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책상 아래 잠겨있던 철제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망설이다 허리를 굽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록색 천으로 칭칭 감긴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마자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열어 사진 찍어두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복도에서 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우리가 이거 뒤질 거 알까? 미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땀이 맺힌 손으로 상자를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이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등기 권리증도, 예금 통장도, 현금도, 편지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얇은 회색 종이 한 장이 4번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 이 페이지를 넘겼으면 더 읽을 필요 없다. 미경의 얼굴에서 희망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 음울함과 분노, 당혹감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뒤질 줄 아셨어.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이를 악문 듯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애초에 우릴 안 믿었던 거야.
침묵이 흐르는 와중에 지훈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접속 시간이 어제 22:48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셨어?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찾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도 아셔. 저는 민박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탁자를 비췄고 공기 중에는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갓 우려낸 차를 마시는 동안 핸드폰 진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찻잔 너머로 화면을 곁눈질했습니다. 엄마, 제발 답장 좀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정말 급해요. 전화 왜 안 받아요? 저희 진짜 걱정돼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집 문제는 상의해서 해요. 화 푸세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쏟아진 메시지들은 마치 폭죽처럼 귓가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감정의 온도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급함과 초조함뿐이었습니다.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들어온 나눠 가져야 할 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걱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익에 대한 갈망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답하든 그들의 태도는 똑같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초조해하다가 나중에는 의심하고 냉담해질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집에 머문다면 그들은 끝없이 계산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음성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예요? 대답 좀 해줘요. 제발 걱정시키지 말라고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화면을 터치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게 뭐니? 내가 죽어서 집 문제 복잡해질까봐 걱정 마라. 나 아직 살아있다.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좀 가치 있게 대해주나 싶었는데 죽으면 국물도 없을까봐 전전긍긍하는구나. 나는 떠났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지. 너희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엔 내가 결정한다. 너희 허락 필요 없어. 이건 도피가 아니라 정신 차린 거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일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집을 탈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핸드폰이 다시 웅웅거렸습니다. 지훈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그냥 상의 좀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탁자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위험 같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 모든 인내와 정성을 쏟아부었고 삶의 무게에 눌려 납작한 돌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살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감정을 쏟았으며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님 되십니까?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깨끗했습니다. 익숙한 병원 직원의 말투였습니다.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주치의 김 과장입니다. 며칠 전 4월 20일에 받으신 검사 결과에 대해 재확인을 거쳤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검체실 단계에서 어머님 검체 라벨이 다른 환자분 것과 뒤바뀐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원본 보고서에 기재된 악성 종양고도 의심 소견은 어머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이 아닙니다. 장에 가벼운 염증이 있어 만성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악성 종양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100% 확실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정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먼 하늘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운명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짐을 싸고 혼자 기차표를 끊고 혼자 5시간 동안 기차에 앉아 있었던 시간들. 카카오톡으로 그들이 엄마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언장 썼으면 큰일이야 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시간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서로 물어뜯고 의심하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제 제가 살았다는 걸 알면 그들은 얼마나 당황할까요? 눈물 한 방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뒤에 놓인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앉아있던 지난 세월처럼. 저는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의 마음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벚나무는 꽃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란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가벼운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경이 제일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그 표정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오셨어요. 세상에, 엄마. 지훈도 따라 나왔습니다. 손에는 방금까지 통화하던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우리 며칠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경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가방을 받으려 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제가 국 끓여놨어요. 아직 따뜻해요. 저는 가방을 넘겨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아 익숙한 나무 무늬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꺼낸 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정정 보고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진단서는 오진이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해프닝이야. 지훈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미경이 웃음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카톡도 안 보시고. 내가 너무 빨리 죽어서 재산 정리 못했을까 봐 겁났겠지. 제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진짜 걱정돼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언장도 못 쓰고 갈까봐 걱정했잖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두툼했습니다. 강릉에서 변호사를 만나 공증받아온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순자라는 이름 3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난 며칠 동안 2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내 병이 없다는 걸 확인한 거고, 2번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정리한 거야. 지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상의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3일 동안 집에서 무슨 상의를 했는지 나도 대충 짐작은 간다. 저는 그들의 서랍, 펼쳐진 공책, 뒤져진 철제 상자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내 물건들 뒤져서 뭐라도 건졌니? 미경의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입가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어머님, 섭섭하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한 건 나다.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희가 내가 죽을까봐 겁낸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통보도 없이 갈까봐 내 재산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무서웠던 거지. 지훈의 목젖이 울렁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조금 빼고 도서관 대출 잔고를 반납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돌아온 거 살림하러 온 거 아니다. 할 말 끝내러 왔다. 이틀 뒤 지훈과 미경은 소파에 앉아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척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지난번의 가출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이 거실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데 반가움보다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건 너희랑 집 문제로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걸 확실히 말해주려고 왔다. 지은이 저를 보며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아파트 한 채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안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난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과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2채다. 저는 천천히 이 사실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2채 모두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지훈이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농담 아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너희는 줄곧 이 아파트 한 채가 내 전 재산이라고 생각했겠지. 너희의 상속 목표물 말이야. 이제부터 똑바로 알아둬라. 내 손에 집 2채가 있다. 이 말은 고요한 거실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지훈의 미소가 굳어졌고 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도 핸드폰에서 손을 떼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지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희가 집 차지하려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난 이미 결정을 내렸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사실만을 나열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니?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 너희가 보는 건 오직 집, 재산, 이익뿐이었잖아. 내가 유언장 안 쓰고 죽을까봐, 갑자기 죽어서 너희가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했지. 하지만 이제 말하마.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행동과 태도에 달렸다. 저는 유언장을 펼쳐 내용을 가리켰습니다. 내 재산은 3부분으로 나눌 거다. 첫 번째는 내가 후원하는 공익재단, 특히 교육과 빈민 구호 단체에 기부한다. 땅덩어리나 집 한 채보다 교육이 사람 운명을 바꾼다고 믿으니까. 2번째, 너희에게 일부 부동산을 남길 생각은 있다. 하지만
이건 당장 주는 게 아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과 미경,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거다. 너희가 정말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지, 내 생각과 미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유산 챙기려고 급급한 건지. 그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개인적인 선택이다. 남은 재산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남길 거다. 서류의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에게 남기는 몫, 너희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 가족으로서 책임감이 있는지, 심지어 너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결정할 거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명 필요 없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넌 가치 있는 사람이 뭔지 몰라. 효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해. 너희는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못 챙길까봐 걱정하는 거잖아. 돈, 집. 이런 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그들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를 존중하는 거야.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 결정을 존중하는 거라고. 만약 너희가 계속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한다면 결국 가장 소중한 걸 놓치게 될 거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시간을 주마. 스스로 증명할 시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시간. 거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엄마, 그 말은 우린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껍데기뿐인 효도야. 너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기다리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깨달아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결정 안 한다. 어쩌면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 너희가 언제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스스로 알게 되길 바란다. 유언장을 내밀고 제 결정을 통보한 뒤 저는 다시는 그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며 눈물 지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마음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멈춰서서 제 자신이 주방 창가에서 바라보던 풍경을 온전히 제 눈으로 바라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바깥 세상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저만은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제 몸과 싸웠던 그 시간. 비록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며칠이었습니다. 병은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자 가장 큰 행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 시련 속에서 진정한 명료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야만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진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역할 속에 갇힌 어머니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살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척 오해했던 며칠 동안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지도 않았고 병마에 과도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변을, 특히 가족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헌신했던 가족들의 냉담함은 뼈저리게 시렸고 그들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저를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병은 사람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누가 진짜 나를 아끼는지, 누가 나를 그저 가족 구성원이나 자원으로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기심과 위선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날아와 저를 때렸고 저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모든 불공평을 묵묵히 참아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위해 제 진짜 감정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습니다. 설령 제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노년의 친구들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몇 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라 해서 무조건 희생하지 마세요. 남을 선대하되 먼저 자신을 선대하세요. 자녀나 친척들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두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둘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세요. 병이 닥친 뒤에야 깨닫지 말고 미리 돌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나를 어떻게 돌볼지 잊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셋째, 사람 마음을 읽으세요. 특히 가족의 마음을요. 내 기대 속에 빠져 그들의 냉담함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외면하지 마세요.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진짜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넷째, 늙었다고 해서 나답게 살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세요. 다섯째, 자존감을 지키세요. 65세든 80세든 당신의 존엄은 나이 때문에 깎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운명의 주인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의 감정적 충돌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의 냉대와 계산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 각성하고 반격한 어머니의 선택,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관심이란 애초에 없었고 오직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마주한 건 병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위해 차가워진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선택은 정당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까요? 아니면 이 주인공처럼 독립적이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렸을까요? 가족의 냉담함 뒤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 간의 사랑은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반성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매주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